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 상인 이야기입니다. 사업 미천을 가지고 나가 몽땅 기생집에 바친 아들이 부모로부터 절연당했다가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돈을 숭배함은 개성 상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아들은 어떻게 부모를 설득하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개성의 조동진은 본관이 황해도 연백군 배천이다. 그의 집은 재산이 수만 금이나 되었는데 팔도의 차인을 두어 그의 집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는 본디 고단한 집안 출신인데다 아들도 조카도 두지 못하여 양자를 세우고 싶어도 데려올 만한 자리가 없었다. 부부가 양자를 얻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얻을 곳이 없어 노상 근심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마침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10살 남짓 된 나이였다. 바야흐로 한겨울 엄동설한인데도 아이의 용모와 골격이 제법 취할 만했다. 아이의 관상이 눈에 들어서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아이의 성가, 본관을 물어보니 희한하게도 배천조 씨였다. 조동지는 반가워서 부모에 관해 물어봤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성 안에서 걸식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조동지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내력을 아내에게 이야기한 다음 밥을 먹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아이는 집에서 그냥 지내게 두고 하인을 시켜 그 어머니를 찾아서는 수숫간의 예로 대하면서 형수라고 불렀다. 아이의 어머니와 의논하여 가까운 마을에 조그만 집을 구하여 살아가도록 마련해주고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 성장해 가면서 아이가 양부모에게 정을 붙이니 자기가 낳은 자식과 다름이 없었다. 16세에 관례를 치르고 양갓집의 며느리도 보았다. 서류 관리 같은 것을 양자의 손에 맡겼는데 부지런한 데다 성실하고 꼼꼼해서 조동지의 의중에 잘 맞았다. 하루는 조생이 말했다. 저도 이제 장성했습니다.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수천금을 주시면 한번 평안도 도회지로 장사를 나가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조동지는 은자 5천냥을 선뜻 내주었다. 우리 송도 사람은 소시적부터 돈벌이를 나서는 게 관례라. 내 말이 옳고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조생이 평양으로 갔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어느 기생에게 빠져서 2, 3년 사이에 5천냥의 돈이 구름처럼 흩어지고 눈처럼 녹아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 기생집에 붙어서 심부름 꾼 노릇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동지는 더 이상 그를 자기 자식으로 안 보겠다고 작심하고는 조생의 생모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생모와 처는 성문 밖 움막집에 기거하며 예전같이 걸식해서 살아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조생 역시 다 떨어진 옷에 부서진 갓을 쓰고 기생집에 얹혀 살았는데 돌아갈 기약이라고는 없었다. 어느 날 기생이 관가 연회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폭우가 쏟아졌다. 혹시 고칠 곳이 없나 하고 조생이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는데 이게 웬일인가. 마당 가운데 금가루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다.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을 찾아가 보니 가루는 뒷마당까지 쭉 이어졌는데 금가루는 바로 방문 앞 섬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금가루를 쓸어 모으니 착실히 몇 근은 됨직했다. 가만히 섬돌을 살펴보니 얼핏 보기는 다듬이돌 같았으나 통째로 생금 덩어리였다. 조생은 기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말을 꺼냈다. 내가 젊은 혈기에 약간의 돈을 자네에게 탕진했네만 그동안 자네가 나를 대접한 은공은 실로 잊기 어려운 일일세. 단연간 내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있었으나 인정으로 보나 도리로 보나 부득불 돌아가야겠네. 기생은 그 말을 듣고 가장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방님이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무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탓으로 제 뜻대로 대접을 못 해드렸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 해 주인과 손으로 지내던 끝에 지금 떠나시는 길을 주인된 도리로 차마 걸어서 가시게 할 수야 있습니까? 제가 편하게 길을 가시도록 견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조생이 말했다. 고맙네 고마워.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네. 뒷문 앞 섬돌을 날 주게나. 그 섬돌이 하찮은 물건이기는 하나 자네가 조석으로 밟던 돌이 아닌가. 네, 이번 돌아가는 길에 이 섬돌을 가져가서 자네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겠네. 서방님이 다정한 분인 줄 알겠어요. 제가 어찌 돌 한 덩이를 아끼겠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조생은 당장 그것을 말해 싣고는 그 말을 타고 개성으로 돌아갔는데 그날이 마침 섣달금음날이었다. 대개 이때가 되면 외지로 장사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귀가했다. 저마다 가족들이 성찬을 차려서 오리정으로 마중을 나왔다. 이때 조동지 역시 귀환하는 차인들을 맞이하느라 오리정에 나와 있었다. 조생이 다 떨어진 두루마기에 집신을 끌고 그곳에 나타나서는 아버지를 마주치게 되었다. 하지만 조생은 아버지에게 나아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구석 한편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모처럼 만나는 허다한 차인과 주인들 사이에는 다들 희색이감 돌았으나 조생의 경우는 달랐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자식은 아버지를 뵙고도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조생이 받은 선물은 간혹 아는 얼굴들로부터 받는 빈정거림과 비웃음뿐이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성문 밖에 있는 움막집을 찾아갔다. 어머니와 아내가 쌍으로 원망하고 탓하는 소리가 귀에 무척 다가왔다. 조생은 입을 봉한 채 이런 반구에 대꾸도 없이 바로 드러누워 코를 드르렁거리며 잤다. 이튿날 일어나서 편지 한 통과 함께 금가루를 겹겹으로 싼 보자기를 아내에게 주면서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여러 차인과 회계를 맞추느라 방 안에 있었다. 며느리는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노 아이를 불러 조동지에게 통지하고 편지와 함께 금가루를 싼 보자기를 들여보냈다. 조동지가 받아서 편지를 뜯어보니 사연이 이러했다. 소자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이것만으로도 지난날 제가 가져간 5천냥에 거의 갚할 듯하옵니다. 이보다 큰 것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것으로 아래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생금가루였다. 그 가격을 따지자면 6, 7천냥은 착실히 되어 보였다. 조동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 차인과 나누던 말을 끝맺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며느리를 불러오도록 했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오자 조동지의 처가 몹시 화내면서 욕하여 며느리를 쫓아내려 하였다. 그러자 조동지가 철을 말렸다. 그럴 일이 아니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 남편이 어디 아픈 데는 없다던? 탈없이 잠은 잘 잤으며 아침밥은 잘 먹더냐?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 지금 나가서 내 남편을 만나보겠다. 조동지는 성문을 나가 움막으로 가서 조생을 만났다. 아들이 절하고 뵙자 아버지가 물었다. 내가 보낸 적잖은 금가루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그걸 가지고 무엇 많다고 하겠습니까? 커다란 순금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래, 그건 어디 두었느냐? 조생이 행장을 풀어 보였다. 조동지는 한 번 보고 눈이 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져서는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넘어졌다.
한참 뒤 일어나서 조동진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관상이 틀릴 리가 없지. 내가 처음 너희 관상을 보니 만석군이 될 골격이더구나.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오늘 과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돌아왔구나. 이 금덩어리를 주조하면 우리 집 재산의 10배는 되겠다. 살면서 이밖에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아버지가 반은 울면서 반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인생 말년에 내가 내 평생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고맙다. 지난날 한때의 외도는 젊은이에게는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이니라. 다시 입에 올릴 것도 없다. 아들아, 어서 집에 가자. 그리고 머리를 돌려 조생의 생모에게 일렀다. 형수님 요즘 추운 날씨에 고생이 오죽하셨소. 내가 지금 가마를 마련해 올 테니 전에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조동진은 그 길로 식솔들을 모두 데려갔다. 그리고 다시 부자 사이는 처음처럼 좋아지고 그 사이에 나쁜 감정은 봉합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돈 사이, 고부 사이 그리고 구부 사이까지 처음처럼 좋아지고 봉합되었다. 모두 다 조생이 가져온 섬돌, 돌덩이가 변한 금덩어리 때문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동지는 동지중추부사의 준말이고 품계는 종이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직함이 없는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습니다. 차이는 고용인을 말합니다. 즉 남의 장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사람으로 차인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다는 단출하고 외롭다는 말로 주로 형제자매나 자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숙은 형수와 아제비입니다. 즉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관례는 조선시대에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입니다.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었다고 합니다. 주자가래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한 성인식입니다. 생금은 아직 정련하지 않은 캐낸 그대로의 금입니다. 섬돌은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돌층계를 말합니다. 견마는 말과 마부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오리정은 중심지에서 오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옛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사람을 배웅하고 마중하였다고 하는군요. 구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명이 편찬한 책, 동야휘집과 편자미상의 책,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강옥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옮긴 책, 청구야담을 빌렸습니다. 장주식 선생이 글을 쓰고 조혜란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허생전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의 일러스트 남부여대를 빌렸습니다. 김영조 선생이 글을 적고 화백 이무성이 그림을 그린 한해 마무리 섣달금음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PNG트리의 사진 및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